이 소녀는 정말 불쌍해요. 매일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어떤 날은 그 녀석들에게 심하게 맞기도 했죠. 입이 퉁퉁 부어오를 정도로요. 우솔에게 매일 학교에 가는 것은 큰 압박이었어요. 그는 3년 내내 이런 상황을 견뎌왔죠. 정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하죠. 오늘 입이 찢어지도록 맞은 후 우솔은 현실에 맞서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땅에 떨어진 펜을 주웠어요. 괴롭히던 아이를 해적의 동료로 만들어 버렸죠. 하지만 그 사건 이후 우솔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지옥 같았던 이 시간 동안 우솔은 오히려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우솔을 변화시켰죠. 저항할 용기조차 없던 나약한 존재에서 이제는 매우 강인한 사람이 되었고 주먹으로 자신의 불만을 표출할 줄 알게 되었다.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우솔은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왔다. 우솔의 선배도 함께 출소했고 그는 지금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다. 원조는 아직 마음에 드는 직업을 찾지 못해 임시로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다. 한가할 때나 할 일이 없을 때면 그는 다가오는 보충시험을 위해 스스로 공부하곤 한다. 상협은 비교적 가장 건강한 사람이라 복싱장에서 일하고 있다. 예전에는 이들이 우솔의 적이었지만 교도소에서 말이다. 하지만 밖에 나와서는 서로 좋은 형제가 될 줄은 몰랐다. 오늘 우솔은 시간이 나서 교도소에 있는 형이자 예전 스승님을 찾아갔다. 두 형제가 막 만났을 때 우솔은 자신이 복싱을 연습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그뿐만 아니라 여가 시간에는 그는 형님 상협과도 함께 훈련했다. 하지만 형님은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눈치였다. 이 길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우솔처럼 경험 없는 사람이 좋지 않은 일을 벌일까 봐 걱정했다. 형님은 우솔에게 당부했다. 우솔은 자신의 옛 라이벌을 조심해야 한다고. 왜냐하면 패배한 녀석들은 대개 복수하러 돌아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녀석은 어떤 갱스터의 부하였다. 그 갱스터는 밖에서 꽤 악명 높은 자였다. 우솔이 두려워하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었다. 그저 어리숙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형님을 방문한 후 우솔은 일하기 위해 체육관으로 돌아왔다. 우솔의 일은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이 사람 저 사람의 잔심부름을 하는 것이었다. 그 사람들은 우솔을 경멸했다. 그가 전과자였기 때문이었다. 그때 링 위에서는 험상궂은 남자가 훈련하고 있었다. 그의 여자친구는 표범 무늬 옷을 입고 아래에 서서 신나게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그는 여자친구에게 으스대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그래서 체육관 관리자에게 오늘 누가 자신의 샌드백이 될 것인지 물었다. 하지만 이 녀석은 성질이 고약했다. 그와 협력했던 사람들은 모두 떠나버렸다. 그는 관리자에게 아무나 한 명 찾아달라고 소리쳤다. 자신의 기분을 풀기 위해서였다. 관리자는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우솔 쪽을 가리켰다. 우솔은 아직 어리둥절해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링으로 부르는 것을 보고 그는 전혀 망설이지 않았다. 우솔은 이 녀석이 꽤 오랫동안 눈의 가시였다. 그래서 그에게 쓴맛을 보여주고 싶었다. 우솔은 글러브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보호 헬멧은 필요 없었다. 처음에는 그는 멍하니 서 있었다. 금발머리 남자가 마음껏 장난치도록 내버려 두었다. 금발머리 남자가 지쳐갈 때쯤 우솔은 첫 발차기를 날려 관중석을 침묵시켰다. 금발머리 남자의 팔은 떨어져 나갈 것 같았다. 그는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소리쳤다. 모두에게 얼음찜질을 가져오라고 했다. 빨리 팔에 대라고. 우솔은 당연히 상사에게 심하게 질책받았다. 왜냐하면 그의 일은 손님을 위한 샌드백 역할이었지. 이렇게 손님을 때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솔은 고개를 푹 숙였다. 손님의 팔을 너덜너덜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한 폭력 조직 보스가 복싱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돈이 너무 많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었다. 오늘 우용은 유명한 뻔뻔하고 냉혈한 갱스터로서 링에 오르기로 결정했다. 탱크가 소문처럼 정말 강한지 시험해보기 위해서였다. 경기 규칙은 간단했다. 탱크가 30초를 버티면 그가 이기는 것이었다. 쉬워 보이지만 우용은 자신이 보스라는 것을 알았기에 시기를 볼 필요도 없이 자신만만했다. 아래 VIP들은 월드컵 응원하듯 시끄러웠고 부자가 될 것처럼 돈을 걸었다. 우용은 여전히 침착했다. 마치 시장에서 채소를 사는 것 같았다. 탱크를 고철 덩어리 보듯 했다. 겨우 10초 만에 탱크는 우용의 펀치와 킥콤보를 충분히 맞았다. 불운하게도 목청을 가다듬을 틈도 없이 말 그대로 고철 더미가 되었다. 하지만 우용은 아직 만족하지 못했고 시간이 절반 이상 남았기에 탱크의 두 다리를 부러뜨려 확실히 끝냈다. 더 이상 싸울 필요 없도록 다음 날 우솔은
밝지 않은 과거를 가진 남자였지만 지금은 인생을 다시 시작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일자리에서 해고되지 않았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그 소식에 안도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마음이 복잡한 듯했다. 그때 원준이 나타났다. 뉘우치는 모습으로.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이 괴롭혔던 사람의 가족에게 보상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마치 바닥 없는 우물에 물을 채우려는 것과 같았다. 상대방은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알고 보니 원준은 예전에는 천사가 아니었다. 진정한 싸움꾼이자 폭력배였다. 많은 사람을 일찍 죽게 만들었던, 이제 감옥에서 나온 한 명에게 사과 일기를 열심히 쓰고 있었다. 언젠가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우소를 만나자 원준은 자신의 죄악의 역사가 담긴 노트를 과자 상자에 돈을 숨기듯 숨기려 했다. 하지만 나는 변했다는 순진한 눈빛을 감출 수 없었다. 그리고 물론 우솔이 그에게 한 줄기 빛을 찾아준 사람이었습니다. 일행은 원준이 수십 그릇의 닭고기 밥값을 갚지 않고 전문적인 빚쟁이 생활을 이어가는 간식 가게로 향했다. 지희는 과외 때문에 늦게 도착했고 두 남자는 그녀를 여왕처럼 극진히 모셨습니다. 우솔은 모두의 성공을 빌어주면서도 속으로는 몇 잔 더 마실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분주하게 정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우용이 액션 영화의 그림자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는 친구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솔을 결투장으로 초대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우용의 금발 측근이 부상으로 출전할 수 없게 되자 우용은 직접 우솔을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솔은 이전에 그 금발 남자의 손톱을 부러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용은 전형적인 갱스터식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한다면 여자친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매니저를 지킬 것인가. 금발 남자는 머리가 아픈 듯 망설이다가 결국 매니저를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그 결과 매니저는 끓는 허거 냄비에 손을 담그게 되었고 회사에서 쫓겨나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우용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3명의 부하들을 직접 제거한 뒤 시체를 쓰레기처럼 강에 던져버렸습니다. 철저한 조사 끝에 우용은 우솔이 석찬의 눈을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소 후 우솔은 석찬을 다시 때려 복수했습니다. 우용은 상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닫고 직접 나서기로 결정하며 우솔에게 자신과 쉽게 싸울 수 있는 VIP 카드를 주었습니다. 사실 우용은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를 따르면 돈을 벌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살인미수죄는 아무도 용서하지 않아. 지금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아무리 설득해도 우솔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다음 날 지희는 우솔에게서 안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때 그녀는 길 건너편에서 임산부가 물건을 떨어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지희는 즉시 달려가 그 여자를 도왔습니다. 그 여자는 지희에게 자신의 차로 짐을 옮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희는 그대로 따랐지만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희가 돌아보니 그 여자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즉시 지희는 거대한 남자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구급차에 태우고 도주했습니다. 복싱 체육관에서 우솔은 지희에게서 영상통화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비명소리와 혼란스러운 상황은 우솔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솔은 즉시 다시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젯밤 우용을 떠올리며 그가 지희를 납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솔은 그를 찾아가 이야기하려 했지만 원준이 그를 막았습니다. 원준은 우솔에게 진정하고 방법을 찾아야지 무모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상협은 즉시 경찰에 전화하여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상황이 불분명하다며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우솔은 알 수 없는 번호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올드건설 현장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즉시 모두가 그곳에 빠르게 도착했다. 이곳에서 4사람은 지희를 찾기 위해 둘씩 나뉘었다. 한참을 찾던 우솔은 땅에서 지희의 열쇠를 발견했다. 그는 그녀가 이곳에 갇혀 있다고 확신했다. 우솔은 계속해서 지희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번에는 전화벨이 울렸다. 그는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갔고 어디선가 벨소리가 들렸다. 한편 지희는 우용의 부하들에게 손발이 묶인 채 수영장 아래에 있었다. 그 2명이 그녀를 때리려 할 때 우솔과 원준 형님이 나타났다. 우솔은 즉시 달려들어 그 2명에게 주먹을 날렸고 그들은 쓰러졌다. 우솔이 지희를 풀어주려 할 때 전화가 걸려왔다. 무기를 든 수십 명의 무리가
세 사람을 에워쌌다. 그리고 노란 옷을 입은 여자가 지희의 전화기를 든 채 천천히 나타났다. 그녀는 즉시 사람들을 시켜 우솔과 원준 형님을 공격하게 했다. 그녀는 우용에게 전화해서 우솔을 잡았다고 알렸다. 우용의 부하가 그녀에게 그들을 빨리 데려오라고 말했다. 세 사람은 그 후 우용의 본거지로 끌려가기 위해 붙잡혔다. 이때 성용과 상협은 차량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즉시 둘은 차를 타고 그들을 뒤쫓았다. 우솔은 눈앞에 우용이 보이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즉시 내 친구들은 어디 있어? 라고 물었다. 그는 우솔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프리카에서는 아이들을 전쟁터로 끌고 가서 아이들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든 다음 총을 들고 사람을 해치게 한다고. 이제 그는 우솔에게도 그렇게 하고 싶어 했다. 우용은 사람을 시켜 지희와 원준 형님을 데려오게 했다. 그는 우솔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기를 원했다. 그는 우솔이 두 사람 중 한 명을 선택하기를 원했다. 우용은 곧바로 이 일을 노란 옷을 입은 여자에게 맡겼다. 계속 처리하라고 했다. 그는 말했다. 그녀가 모든 것을 촬영해야 한다고 말한 뒤 그는 자리를 떴다. 그녀는 통제실에 연락했다. 이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그녀는 우솔에게 10초 안에 자신의 선택을 하라고 했다. 원준 씨나 지현 씨 중 한 명만 살 수 있다. 우솔은 짧은 10초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가 내리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선택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그녀에게 멈춰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시간이 거의 다 되자 우솔은 어쩔 수 없이 원준에게 사과했다. 그녀는 그것이 우솔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곧바로 원준을 한 번 찔렀다. 하지만 두 번째 찌르려 할 때 그가 막았다. 그는 이미 스스로 결박을 풀었던 것이다. 원준은 그녀를 뿌리치고 남은 녀석들을 처리했다. 이때 그녀가 원준을 몰래 찔렀지만 실패했다. 그는 그녀에게 따귀를 때려 즉시 쓰러뜨렸다. 그는 곧바로 지희와 우솔의 결박을 풀어주었다. 우솔은 계속해서 그에게 괜찮은지 물었다. 하지만 원준은 칼 한 방으로는 자신을 해칠 수 없다고 말했다. 셋은 이곳을 떠나려 했지만 우용의 부하들이 사방에 있었다. 이때 노란 옷을 입은 여자가 정신을 차리고 곧바로 모두에게 무전으로 알렸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들은 재빨리 우솔 일행을 쫓아 포위했다. 우솔 일행을 원준과 우솔은 각자 한쪽을 맡아 이 하수인들을 제압했다. 그들이 너무 많아서 둘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원준은 우솔에게 지희를 데리고 먼저 가라고 했다. 자신은 남아 그들을 막겠다고. 한참을 설득한 후에야 우솔은 지희와 함께 떠났다. 원준은 계단 난간에 쇠막대를 부러뜨려 한 명씩 상대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이쪽에서는 우솔과 지희가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막혀 있었다. 어디로 도망쳐야 할지 모르는 순간 성용과 상협이 나타났다. 둘은 곧바로 달려들어 그들을 상대했다. 순식간에 그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쓰러졌다. 모두가 원준을 구하기 위해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처리한 상태였다. 그는 정말 기진맥진했고 심하게 다쳐 있었다. 모두는 원준을 여전히 많은 적들 사이에서 차로 옮겼다. 이때 원준은 심한 부상으로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있었다. 우솔은 성용에게 당장 병원으로 가라고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원준은 자신이 살아남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우솔에게 자신의 일기장을 건네며 우솔이 자신을 대신해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사과해 주기를 바랐다. 그것은 그가 간절히 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할 수 없게 된 일이었다. 동시에 그는 우솔에게도 사과했다. 그는 우솔에게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처럼 비하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그 순간 이후 모두는 고통 속에서 절규했다. 그들은 원준이 그렇게 떠났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이제 모두가 자신을 탓할 뿐입니다. 다음 날 우솔은 멍하니 원준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때 원준의 여동생은 매우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솔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연지는 우솔이 왜? 오빠는 이렇게 되었는데 살아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우솔은 미안하다는 말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솔은 곧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원준의 죽음 이후 우솔은 마치 영혼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는 항상 그때 차라리
우용과 싸우는 것을 받아들였어야 했다고 자책했습니다. 만약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 동의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자신이 원준을 해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성용은 화가 나서 오솔에게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오솔의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준은 오솔 덕분에 처음으로 자신이 인간 같다고 느꼈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행복했는지도요. 만약 내가 계속 이런 식이라면 원준이 슬퍼할 거야? 죽은 사람에게 더 이상 짐을 지우지 마. 근처에 서 있던 연지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오솔이 정말 비난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한편 어느 정도 지희는 엄마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어떤 남자와 부딪혔습니다. 그녀는 수상함을 느껴 그를 뒤쫓았습니다. 그곳에서 지희는 그 남자가 경찰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경찰에게 우용의 부하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듣게 했습니다. 경찰관은 우용에게 돈을 요구하며 이 사건을 덮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지희는 나중에 이 모든 사실을 모두에게 알렸습니다. 이제 경찰이 우용 편에 섰으니 그들이 처리해주기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때 모두는 경찰이 조화를 들고 조문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용은 분노하여 그 꽃바구니를 부숴버렸습니다. 그는 우용을 직접 저 세상으로 보내버리고 싶었습니다. 상협은 성용에게 진정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자신도 그놈에게 그렇게 하고 싶지만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요. 지희도 둘에게 싸움을 멈추라고 권했다. 그녀는 둘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했다. 원준의 장례식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한편 오솔은 원준의 일기를 다시 보고 있었다. 그가 아직 사과를 전하지 못한 이름들이 적힌 진심 어린 사과를. 그는 예전에 원준이 약속했던 것을 기억했다. 밀린 숙제를 다 하면 그들을 만나러 가겠다고.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었다. 원준의 장례식이 끝나자 모두 함께 모여 앉았다. 그를 위한 복수 계획을 세우기 위해 그들은 행동하기 전에 철저한 계획이 필요했다. 그 말을 들은 연진도 함께 가고 싶어 했다. 일행은 복싱체육관으로 가서 훈련했다. 연진은 마치 오바의 재능을 물려받은 듯 했다. 혼자서 3명의 동료를 모두 쓰러뜨렸다. 다음 단계는 모두가 그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노란 옷을 입은 사람이 원준을 공격하는. 하지만 그 영상을 찾으려면 통제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했다. 그날 밤 한 명이 배달원으로 위장했다. 소포 안에는 몰래카메라가 들어있었다. 그 소포는 통제실로 보내질 예정이었다. 모두가 그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지난번 우용이 오솔에게 준 VIP 카드 덕분에 소포는 무사히 전달되었다. 밖에서 오솔과 동료들은 건물의 구조를 그렸다. 그리고 모두는 통제실의 위치를 알게 되었다. 통제실 관리자는 매우 궁금해했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하지만 명령 없이는 감히 열지 못했다. 즉시 일행은 행동에 착수했다. 그들은 차를 몰고 안으로 돌진했다. 카메라를 통해 우용의 부하들이 이를 발견했다. 그래서 즉시 차를 확인하러 갔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고 계획대로 전자레인지가 폭발했다. 이전 줄에 포함됨. 그동안 오솔 일행은 안으로 침입했다. 그리고 모두는 그들을 처리하기 위해 달려들었다. 분명히 이 똘마니들은 4명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순식간에 그들은 상당한 수를 쓰러뜨렸다. 하지만 안에는 아직도 많은 놈들이 있었다. 오솔은 영상을 찾기 위해 통제실로 갈 것이다. 나머지 3명은 계속해서 다른 놈들을 처리할 것이다. 그리고 안에서 소는 관리자의 머리채를 잡았다. 녹화 영상에 대해 묻기 위해서였다. 그는 그에게 모든 것을 열라고 시켰다. 컴퓨터 안에 있는 것들을. 한편 나머지 3명은 대치하고 있었다. 수십 명의 다른 놈들과 그들은 점점 더 많이 몰려왔다. 3명 모두 매우 힘들어했다. 이쪽에서 오솔은 그날 녹화된 카메라 폴더를 열었다. 하지만 텅 비어 있었다. 알고 보니 좀은 감시 카메라를 통해 그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미 그것들을 삭제했다. 상황이 팽팽해지자마자 어설픈 보스 기질에 그가 명령했다. 관리자와 노란 옷을 입은 여인에게 마치 패션 오디션에 온 것처럼 상황을 확인하러 내려가라고. 한편 오솔은 보리를 보고 돌아오자마자 동료들이 그들을 깨끗이 처리한 것을 발견했다. 손 하나 까딱할 필요 없이. 동시에 우용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를 퀴크타임에 영화를 상영하는 짓을 했다. 그는 노란 옷을 입은 여자에게 찔리는
자신의 영상을 모두가 보게 했다. 물론 영상을 본 우솔은 끓는 전골 냄비보다 더 격분했다. 식기도 전에 끓어오르는 관리자는 박람회처럼 많은 인원을 데리고 와서 흥을 돋웠다. 우용은 이미 입이 금질거렸는지 우솔의 사진발에 대해 몇 마디 비꼬았다. 마치 덕이 아니라 모델을 뽑는 것처럼. 그리고 TV 게임쇼처럼 그는 비디오 클립이라는 선물을 내밀었다. 원하면 와서 가져가라고 말하며 직접 손에 쥐어주는 서비스까지 곁들였다. 우솔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기에 스스로 호랑이 굴로 들어갔다. 마치 모험 여행을 가는 것처럼. 그는 우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USB가 아니라. 우솔이 사라지자마자 관리자는 다시 집을 청소하는 척하며 사람들을 주차장으로 보내 현장을 정화했다. 한편 가만히 있지 못하는 연지는 달려들어 물었다. 누가 원준 오바를 처리했냐고. 노란 옷을 입은 여자가 겨우 입을 열자마자 마스카라가 날아갈 정도의 강력한 펀치를 맞았다. 성용과 우솔 형제도 지지 않고 남은 두 명에게 주먹과 발길질 뷔페를 열었다. 아래층에서 대규모 격투가 벌어지는 동안 우솔은 우용과 재회했다. 이 자는 전형적인 악당이었다. 배경음악을 틀고 비디오를 재생하며 비꼬는 말을 쏟아냈다. 그는 USB를 바닥 한가운데에 놓았다. 마치 게임쇼 참가자의 정직함을 시험하는 것처럼. 한 게임쇼에서 가져가고 떠날 것인가 아니면 실컷 맞기 위해 남을 것인가. 우솔은 오래 생각하지 않고 바로 집어들었다. 하지만 물론 인생은 디즈니 영화 같지 않았다. 우용은 곧바로 비틀거리며 만약 선택해야 한다면 인질로 잡힌 3명의 절친한 친구들과 이 비디오 클립 중 누구를 선택하겠나? 그러자 우솔은 격노하여 발작한 슈퍼히어로처럼 달려들었다. 하지만 우용은 바람을 만난 닌자처럼 피했다. 그리고 사람을 상대한 보람이 있다는 듯 몇 대를 들가파쳤다. 마지막 발차기에 우솔은 포탄처럼 멀리 날아갔다. 그러나 주인공은 쓰러질 수 없었다. 그는 마치 체력을 회복한 것처럼 일어나 반격했다. 우용에게 고장 난 장난감처럼 몇 번이나 차여 날아갔지만 그는 바위처럼 굳건했다. 여러 차례의 회피, 방어, 피격 끝에 양측은 지쳐갔다. 우용은 술을 마시며 싸우는 듯했고 우솔은 거리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였다. 우용이 다시 비디오 클립을 틀어 계속 비꼬자 쓰러져가던 우솔은 갑자기 저승에서 돌아온 듯 원준 형의 목소리가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그를 괴물 모드로 전환시켰다. 그는 전세를 뒤집어 우용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었다. 그의 다리를 부러뜨리려 할 때 양심이 적절한 순간에 나타났다. 마치 광고처럼. 그는 결국 놓아주었다. 하지만 우용은 양심이 없었다. 그는 달려들어 붙잡으려 했지만 놓쳤다. 우솔은 강력하게 반격하여 그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둘은 시멘트 포대 2개처럼 바닥으로 떨어져 깨졌다. 혼란스러운 광경이었다. 아래층에서는 절친한 친구들 팀도 뒤지지 않았다. 한 명씩 적들을 쓰러뜨리는 현실판 PUBG 같았다. 노란 옷을 입은 여자가 처리된 후 서울진이 남은 한 명을 처리하는 것을 돕는다. 하지만 모두 지쳐 있었다. 마치 연속 체육 수업을 마친 것처럼. 바닥에서 우용은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변했다. 그는 우솔을 밀어 떨어뜨리려 했다. 하지만 우솔은 스파이더맨처럼 재빨리 매달렸다. 자신이 졌다는 것을 안 우용은 손을 놓으려 했다. 하지만 우솔은 복수하고 싶었음에도 그의 손을 붙잡았다. 영웅은 항복한 자를 죽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용을 성공적으로 끌어올린 우솔은 떠나려 했다. 하지만 우용은 드라마틱한 본성으로 그를 붙잡고 후회하는 척 유혹했다. 우솔은 영화 속 주인공처럼 태연하게 걸어갔다. 뒤에 후광을 남기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개입하여 우용을 온갖 죄목으로 체포했다. 도박부터 살인 청부까지. 원준의 일기를 바탕으로 우솔은 피해자 가족들을 일일이 찾아가 사과했다. 용서 빙고 게임을 하듯 그들의 이름에 표시했다. 그 안에 자신의 이름도 발견했을 때 그는 직접 용서라는 2 글자를 적었다. 그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가슴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친구 무리가 나타나 마치 전문 싸움 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웃었다. 우솔은 교도소에 있는 스승을 찾아갔다. 마치 작가가 이야기의 마지막 발문을 읽듯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이제 그는 강요 때문에 싸우지 않을 것이며 살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심지어 했다. 스승과도 싸우고 싶다고 했다. 제대로 한판 붙고 싶다고. 마침내 국제신인 복싱대회가 열렸다. 상협, 성용부터 연진, 우솔까지 모두 축제에 가는 것처럼 들떠 있었다. 목표는 트로피가 아니라 링 위에서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었다. 한편 우용은 우솔의 스승과 같은 감방에 배정되었다. 그때부터 그의 고난의 행군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아마도 형기를 마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자, 영화는 여기서 끝입니다. 3초만 시간을 내어 채널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저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화에서 다시 만나요.